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경제를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난 9월 15일이 바로 2008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15주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몇 주 지나서 9월 중순이 바로 그 15주년이었는데요. 그 충격으로 그 당시에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가 2009년 0.8% 깜짝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금융위기의 풍랑을 잘 헤쳐나온 우등생으로 그 당시 꼽혔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모습이 사뭇 다른데요. 고물가,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속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산업구조개혁 좀 더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인가, 여기에 인구 감소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듣고 왜 이제서야 이 강의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희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 처음 신세돈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지난 9월에도 또 경제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주목을 하면서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좀 진단을 했었고, 사실 매년 9월이 되면 경제 위기론이 나오거든요. 네, 이번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은행 조사부에 온 게 84년 봄인데 네. 40년 지났어요. 40년 동안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지난 40년 동안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위기가 한 4번, 5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면 너무 위기란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신, 특히 IMF나 외신에서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외신이 우리보다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신들이 이렇게 위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되게 과장된 면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기 요인을 많이 지적해요. 저는 인구 감소가 왜 경제 위기가 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럴지 몰라도 네. 저는 인구 감소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가계부채도 최근에 우리 한은 총재하고 어떤 그런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지만, 가계부채도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최근에 나온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그 별로 위기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한국의 금융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래서 위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과하다. 그리고 시중에는 위기론을 펼침으로 해서 심하게 폄하하면 위기론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게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위기론에 대해서 불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어떤 그런 재원이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네. 위기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깎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매년 9월에는 위기 마케팅이 극심하다. 지난 40년간을 봤을 때 그래 왔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9월에 나왔었던 블룸버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준 대출금 만기가 9월에 한꺼번에 몰리게 됐고, 상환 유예 조치가 뒤따르지 않게 된다면 개인 파산이라든지 금융권의 연체 같은 것들, 이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관리 가능한 부채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이게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모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네. 좀 이렇게 그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중소상인의 대출이 한 500조에서 600조 정도 돼요. 네. 그게 다 부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제 보기에는 장사가 안 되거나 해서 이자를 정말 못 갚을 중소상인 또는 중소기업은 그 한 500조, 600조 중에서 한 10%라고 저는 본다면 50조잖아요. 그 50조의 금리가 1%라고 하면 5천억이에요. 2%라고 해도 1조거든요. 그걸 못 갚는다고 했을 때 그 1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그것 때문에 부채가 전부 다 망가져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의 이자 부담이 금리가 높아서 못 갚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뭐 제2금융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저는 가는 거는 너무 그 수치를 모르는 개념이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 한 그 중소상인들의 부채 600조 중에서 하위 10%가 이자 상환 부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부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많아야 수조 원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그것을 이연시키거나 연장시키거나 저는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자영업자의 부채가 많다.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못 갚을 거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 돈 빌려주고 뛸 거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한 저는 것이라고 봐서 지난달에 그 초에 9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일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언론에서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데 물론 뭐 다소 금리 부담이 그리고 경기가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9월 자영업 부채 상환 문제에 따르는 위기는 저는 그건 위기는 아니다. 네, 금리는요, 현재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고, 최근에 금리가 좀 핫 이슈이긴 한데, 뭐, 해외 경제 상황까지 늘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 보시기에, 금리가 내년에는 더 부담이 높아질까요? 지금 미국은 5.75일 거예요. 예, 5.75인데, 5.5인데, 네. 이걸 그 금년 말까지 5.75로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 예. 더 올리는데, 우리는 지금 봄서부터 지금 한국은행은 계속 안 올려왔어요. 3.5잖아요. 네. 여기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도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그걸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격차가 2%인데, 조금 있으면 2.25가 될 텐데, 지금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뭐 거의 20년 만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아마 금년 말 되면 5년치 이상으로 지금 격차가 이게 좀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꼬인다. 예를 들면 뭐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일부 투기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올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시중에서는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굳이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세계 금리, 세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그 금리를 정치적인 이유로 못 올리고 붙잡고 있다는 상황. 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집권당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한국 경제는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더 꼬인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한국은행께서는 최소한 11월 1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 올리면 우리도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번 달 내내 줘야 된다. 이걸 안 주고 계속해서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11월 미국이 금리를 올린 이후에 연말까지 계속 한국은행과 한국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갈 것이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경제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걱정거리라고 저는 보실까요? 한국 경제의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다. 즉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매우 자연적인 상황이다. 그게 뭐로 나타나냐 하면 산업의 피곤함으로 생기는, 즉 경쟁력 저하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대만이 너무 빨리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수출 부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언론은 뭐라고 하냐? 최근에 지금 수출이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12개월째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인데 이게 반도체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괜찮은데 좀 문제인데 다른 건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반도체 말고도 철강도 그렇고 그다음 플라스틱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전 산업이 지금 주변 경쟁력 때문에 자꾸 떨어지면서 그게 수출을 둔화시키는 주 원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오로지 삼성의 반도체 문제만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우리 한국 경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반도체에만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전통산업, 예를 들면 철강이나 조선이나 화학이나 무기화학이나 또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에 경쟁력을 너무 등한시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 경제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머리만 남아있고 이게 반도체고요. 나머지 손발, 배, 장 전부 다 지금 한 10년 이상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추세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큰 부분도 있고 또 그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반도체 쪽에서 지금 좀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바닥을 다져나가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4분기에는 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반도체가 물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한 20% 정도 되지만 네. 이 반도체 문제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중국 문제가 걸려 있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일본이 미국하고 손잡고 반도체 지금 생산에 이게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급망으로서 일본을 선택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한국하고 손잡으면 좋은데 한국은 이게 정치가 자꾸 좌성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문재인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너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론들이 한국에 상당히 상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손잡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크다. 만약에 한국에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같이 그러면 오히려 한국 정부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미국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으로서 일본을 선택한 것은 첫째가 한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진보 성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도 3배, 4배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손잡기 유리한 나라라고 저는 미국이 보고 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손잡으면 일본하고 손잡지 한국하고 손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과거 정부 때문에 나온 어떤 그런 반면 교사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죠. 네, 정치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굉장히 하시네요. 크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평생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네네. 역시 정치가 전 다시 태어나면 정치해야 되겠다. 왜? 경제 아무리 바른 정책을 이야기해도 이게 정치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지만 약간 터부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경제 채널에서 하죠. 정치 이야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중요하죠. 터부시 되어 그렇죠. 있는 경향이 그렇기 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정치라는 게 결국은 경제 때문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다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국익이죠. 그렇죠. 예, 우리 국익을 예, 위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를 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다들 이제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말은 안 하지만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수출이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네. 사실 역대 최장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어졌던 14개월. 아니요, 그보다 예. 그거보다 더 긴 기간이 있었어요. 언젠가요? 2014년서부터 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끝나던 제 기록에 의하면 28개월 2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16년, 17년도 그 정권이 교체되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그때 2015년, 16년 그 2년 동안 수출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였었어요. 현재로서는 12개월째. 12개월 맞습니다. 예, 수출 역성장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있고 계속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4분기쯤에는 마무리될 아니, 거라는 그러니까 월별로 점이- 보면. 예. 월별로 보면 저는 계속 마이너스일 거라고 봐요. 아니, 그 언제까지? 내년에는 물론 기저 효과 때문에 네. 조금 숫자가 마이너스가 조금 적어지긴 하겠지만 예. 전 내년에도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 예. 여기에 무역 적자가 1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적자는 그러니까 국제 수지로 보냐 아니면 통관 기준으로 보냐에 따른데 지금 석 달째 지금 통관 기준으로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죠. 통관 기준으로. 예, 그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또 다시 한번 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유가가 네. 올라가면 그 유가가 이제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으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유가가 10%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요. 당장 주유소가 또 그러니까 주유소 당장 가면 그러긴 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여배우가 엄청나게 이쁘다 갑시다. 굉장히 미인이라 갑시다. 한국 사람이 다 이쁜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인상은 줄 수 있죠. 야, 한국의 여배우가 정말 이쁘더라.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한 여배우가 이쁘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여성이 다 이쁜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네. 작다. 저는 유가에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네. 굉장히 걱정은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굉장한 점프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 정부가 유류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추면 되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배럴당 한 89불, 9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불, 120불, 140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 네. 보기에는 100불 안 넘어간다고 보고요. 조만간 세계 경제가 꺾이면서 원유 가격도 저는 80불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가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2%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네. 많은 분들은 유가가 올라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물가를 잡냐 못 잡냐가 유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리고 물가를 올리는 결정적인 인건비예요.
네. 지금 그 부분도- 미국도 자동차 네. 노조에서 맞아요. 뭐 왜 급여를 뭐 40% 올려달라 이러잖아요. 4년간 40%. 그러니까 네.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걔네들을 올려주면 다른 쪽 노조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나라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세계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원자재 가격 때문이 아니고 인건비다. 근데 이 인건비 문제를 정치인들이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노조 인건비를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인건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이 이야기가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내년에 물가를 2% 우리나라도 못 잡을 뿐더러 미국도 저는 못 잡을 거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오른 물가 때문에 굉장한 피해 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임금 협상에서 굉장히 상당한 그 인건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상당 부분 잡히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전미 자동차 노조뿐만 아니라 미국 작가 조합 네. 노조, 또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네. 여기에 의료 노조까지 모두 파업에 들어가면서 미국인들은 그래도 이런 노조 활동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61%를 차지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네. 때문에 물가 2% 목표치까지 내년에도 쉽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에 연준에서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 그걸 잡을 방법이 있긴 있죠. 뭐죠? 기준금리 인상? 올리는 거죠. 예.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내년에 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연준 의원 7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이 공화당이고 나머지 5명은 민주당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끝나기까지는 섣불리 못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정치적인 고민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물가를 잡으려면 인건비를 잡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못 잡으면 금리라도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기 때문에 못 올릴 거다. 그러면 물가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2% 못 잡을 거다. 그런 추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국내 부채 문제 중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채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그 비중, 그리고 기업부채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부채가 GDP 대비 124%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게 외환위기 때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난 그 기업부채라는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기업의 부채는 지금 한 1,200조? 1,300조 정도 되고요. 가계부채가 1,900조. 합하면 한 3,0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둘을 다 합하면은 이제 GDP가 한 2,000조라고 봤을 때 한 150조 정도, 150% 되니까 네. 기업 부채만 따지면 저는 GDP 100% 안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업 부채가 지금 가계 부채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 부채도 아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 빌려줄 때 금융기관이 다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얼굴 보고 빌려준 거 아니에요. 다 그 기업의 뭐 영업이나 또는 뭐 담보나 이런 걸 보고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장이 우리 경제 성장이 뭐 아무리 안 돼도 1% 성장을 하잖아요. 경상으로 따지면은 한 4%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돈을 못 갚을 이자를 못 갚을 부채는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꾸 이게 특히 증권가에서 이거 기업 부채 너무 많지 않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기업 부채가 마찬가지다. 이것 때문에 망가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뭐 5.5%까지 올라갔는데도 뭐 몇몇 개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FTX나 뭐 몇몇 개 터지지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기업 부채도 그리고 가계 부채도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주민등록증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다들 그 심사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30년 전에
욕해서 안 되겠지만 그때는 위에서 돈 빌려줘 그러면 진짜 주민번호도 안 주고 그냥 금융기관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빌려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은 그냥 금융기관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IMF도 그런 경우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약하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도 첫째 금융기관의 문제다. 그리고 그 대다수는 갚을 능력이 있고 만에 하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그건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 여기에 그 성장률의 그 상태가 이제 저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셨는데요. 앞으로 아마 우리 경제의 체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어떤 대한민국은 첫째도 수출이고 둘째도 수출이고 셋째도 수출이다. 네. 그리고 수출은 상품 수출도 있지만 서비스 수출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의 기본 방향은 수출 증가다. 수출 증가를 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 투자가 최신식 설비 투자여서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둘째는 그 수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량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된다. 전 요 두 부분에서 즉 자본과 인력 이게 이제 좋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세계 분위기가 좀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요 세 번째 요인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대치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친미, 친중 이렇게 블락화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는 미국에 붙어야 될까, 중국에 붙어야 될까 지금 되게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이 이런 어려운 외교적인 어떤 줄타기를 잘 극복하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10년을 이끌 주요 산업 중에 기대하시는 산업 있으시다면 언급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도 굉장히 그러나 반도체는 경쟁 도전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전통 산업이 철강이든 또는 화학이든 플라스틱이든 전통 산업이 일본이나 독일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리더십을 갖는 것. 그래서 자꾸 AI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하다.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 봤잖아요. 양궁 잘하잖아요. 지금 양궁 지금 도전자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육상이라든지 그동안 전혀 못하던 종목에서 지금 우리가 막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메달을 못 따던 종목, 이게 전통 산업도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부 양궁으로 쏠리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전통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동 교수와 함께 우리 경제 진단해봤습니다. 교수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